네, 안녕하세요. 핵부자 주식TV 핵부자입니다. 오늘은 벤저민 그레이엄 이론, 현명한 투자자 해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기에 앞서서 콩나물에 물을 수시로 주면 콩나물이 어느새 쑥쑥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영상도 언제 어디서든 틀어놓으시고 자주 듣다 보시면 주식 실력이 쑥쑥 커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녹음을 하게 되었고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며, 그리고 1장 투자 원칙, 2장 PER과 적정 주가, 3장 안전마진과 RIM 잘 모르고 생소한 용어가 있더라도 그냥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종목 선정, 5장 퀀트, 6장 포트폴리오, 7장 자산 배분, 그리고 마치며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책에 보시면 갈색으로 중요하다고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위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며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는데 조금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투자자가 기꺼이 투입할 수 있는 지적 노력의 양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면 안전하고 마음 편한 방식을 원하는 방어적 투자자는 최소 수익률을 얻게 된다. 반면 지적 능력과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기민한 공격적 투자자는 최대 수익률을 얻게 된다. 투자자는 주가가 고평가되었을 때 경솔한 투기꾼에게 주식을 팔았다가 주가가 저평가되었을 때 주식을 되사는 기민하고 노련한 사람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이미 인정했듯이 수학적 계산으로는 지난 20년의 주가 흐름에 매매 시점을 선택할 수 없었다. 실제로 주가 등락을 이용한 매매로 실적을 올리려면 특별한 재능이나 일종의 감각이 필요했다. 그러나 감각은 지능과 매우 다르므로 감각에 의한 매매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실제로 빈틈없는 투자자의 고전적 정의는 모두가 매도하는 약세장에 사서 모두가 매수하는 강세장에 파는 투자자였다.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데에는 높은 지능 지수나 특별한 사업적 직관 또는 내부자 정보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건전하고 지적인 사고 체계와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저술 목적. 이 책을 쓴 목적은 초보자도 건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 분석 기법은 많이 다루지 않고 주로 투자 원칙과 투자 태도를 다룰 것이다. 독자들이 실패하기 쉬운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잘 맞는 건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에서는 정보와 설명 대신 원칙과 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므로 여기서는 재무제표 해석을 자세히 논의하지 않겠다.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투자 원칙입니다. 이 책에서는 따라서 증권 분석 기법은 많이 다루지 않고 주로 투자 원칙과 투자 태도를 다룬다. 비슷한 말이 있네요. 독자들이 실패하기 쉬운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잘 맞는 건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우리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많이 논의할 것이다. 실제로 투자자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투자에 대해 적절한 인식과 태도를 확립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급격한 주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투자 전략을 유지하려는 나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된 1949년 이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적절한 투자 기질을 갖추는 편이 재무, 회계, 주식 시장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투자 기질을 갖춘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유지한 사례가 많다. 건전한 전략을 제대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쉬운 일도 절대 아니다. 투기의 유혹. 성장주 중에는 순자산 가치의 몇 곱절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좋은 주식도 많지만 경험을 돌아보면 이런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변덕과 기복에 마음을 졸이게 된다. 반면 순자산 가치와 비슷한 가격에 공익기업을 주식을 산 사람은 자신이 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소유주라는 생각에 주식시장이 변덕스럽게 오르내리더라도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화려하고 위험스러운 성장주를 사는 짜릿한 모험보다는 방어적 투자 전략을 선택할 때 더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다. 안전하고 건전한 전략을 벗어나 위험을 무릅쓰려면 반드시 적정 기질을 갖춰야 하며 수많은 난제를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모험을 감행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특히 자신이 투자와 투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지,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안전마진 원칙에 바탕을 둔 건전한 투자 기법을 유지하면 매력적인 실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방어적 투자가 주는 확실한 실적보다 더 높은 실적을 얻으려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기질과 능력을 돌아보아야 한다. 건전한 투자 원칙을 지키면 대개 건전한 실적을 얻었다. 우리는 향후에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투자해야 한다. 주가가 매우 낮을 때에는 사람들이 모든 주식을 매우 위험하다고 간주했는데 곧이어 사상 최대 상승장이 시작되었다. 반면 과거 경험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주가가 상승했을 때 사람들은 주식 매수자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투자자라고 불렀다. 정말이지 역설적인 현상이다. 시장 분위기가 극단적 비관론에서 극단적 낙관론으로 변하면 매우 노련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이를 앞날이 순탄치 않다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인다. 투기는 항상 매혹적이며 특히 이익을 내는 동안에는 대단히 재미있다. 운을 시험하고 싶다면 원금 일부를 떼어내서 투기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라. 주가가 상승해서 이익이 증가해도 투기용 계좌에 돈을 더 넣으면 절대 안된다. 같은 계좌에서 투기와 투자를 뒤섞어서 실행해서는 절대 안되며 머릿속으로 투기와 투자를 뒤섞어 생각해서도 절대 안된다. 투기를 하고 싶다면 결국 돈을 모두 잃는다고 생각하고 와라. 해라. 원금 일부를 떼어내서 투기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고 주가가 상승해서 이익이 증가해도 투기용 계좌에 돈을 더 넣으면 절대 안된다. 똑같은 말이 또 있네요. 청춘의 투자학. 똑똑하고 가난한 젊은이들은 투자에 매료되기 쉽다. 이들은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도 어떻게든 현명한 공격적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런 태도는 무조건 환영할 일이다. 젊은 자본가가 일찌감치 투자를 공부하고 경험하면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는 공격적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실수도 저지르고 손실도 보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실수와 손실을 딛고 일어서는 경험이 매우 유익하다. 그러나 초보자가 공격적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노력과 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먼저 증권의 가치를 공부해야 하며 가급적 작은 금액으로 가치 대비 가격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시험해야 한다. 과거에 증시 대폭락을 경험한 탓에 두 번째로 찾아온 새 시대가 영 불편했던 구식 투자자들은 실적 숭배
현상을 둘러싼 여러 환경에서 불길한 징조를 느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첫째, 탁월한 실적을 낸 펀드 매니저들은 거의 모두 30대와 40대 젊은이로서 1948년부터 1968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강세장만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둘째, 이들의 투자 행태를 보면 다음 몇 개월 동안 대폭 상승할 종목을 건전한 종목으로 정의하는 듯 했다. 그래서 이들은 신생 투기성 기업의 주식을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똑똑하고 열정적인 젊은이들은 사람들에게 돈만 맡겨주면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꽤 오랫동안 약속했다. 이들이 일시적으로는 기적을 보여주었거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은 투자자에게 손실만 떠안기고 말았다. 이들은 젊고 일부는 연 100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으며 금융계의 새 혈통으로서 모두가 시장에 완전히 매료되어 대박 종목 발굴에 탁월한 솜씨를 발휘한다. 사람들의 투기 충동이 사라지거나 이런 충동을 이용하려는 행태가 없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하지만 대중의 미망과 광기를 잃고 투기를 최대한 멀리하면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너 마인드. 진정한 투자자는 주식 매도를 강요당하는 일이 없으며 현재 주가를 항상 무시해도 된다. 그는 필요한 때에만 주가를 확인하고 이용하면 된다. 시장 가격 등락이 진정한 투자자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뿐이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는 싸게 매수할 기회이고 가격이 폭등했을 때에는 비싸게 매도할 기회라는 의미다. 다른 시간에는 주식시장을 잊고 배당 수익률과 회사의 영업 실적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낫다. 투자자와 투기꾼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주가 흐름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투기꾼의 최대 관심사는 주가 흐름을 예측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는 적정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수해서 보유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주가 흐름을 중시하는 것은 주가가 낮으면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높으면 매수를 보류하거나 매도하려는 목적이다. 가장 사업처럼 하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다. 건전한 원칙을 지켜 성공한 유능한 사업가들이 월스트리트에서 투자할 때에는 건전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례가 놀라울 정도로 많다. 회사가 발행한 증권은 그 회사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 보아야 한다. 증권을 매매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도 일종의 사업이므로 사업을 운영하듯이 원칙을 지키면서 실행해야 한다. 용기 있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내가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고 이 판단이 건전하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실행하는 것이다. 투자에서는 지식과 판단력이 충분할 때 용기가 최고의 장점이 된다. 투자 조언. 투자자와 절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투자자는 보수적이고 단순한 표준 조언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조언자와 절친한 사이가 아닌데도 적극적이고 복잡한 조언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받아들여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에게 투자 조언을 받는 오랜 관습은 위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남들은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더 풍부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 친척이나 친구의 조언에 의지하는 것은 맹인이 맹인에게 의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엉터리 조언이기 때문에 공짜로 퍼주는 것이다. 자, 1장 다 읽었습니다.
이제 2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제목은 PER과 적정 주가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조언을 먼저 제시하겠다. 첫 번째 조언은 1년 실적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두 번째 조언은 단기 실적에 관심이 쏠릴 때는 EPS라는 함정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자, 이제 갈색 부분을 읽었는데 내용이 끊깁니다. 그 다음 갈색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다 읽으면 정말 한 달 동안 읽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끊기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틈없는 투자자라면 왜 그 이전에는 없었던 특별비용 차감이 1970년이 지난 후 유행처럼 나타났는지 자신에게 물어볼 것이다. 혹시 교묘한 수법으로 회계가 조작된 것은 아닐까? 물론 늘 그랬듯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말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어느 사업이든 비반복적 특별 항목으로 간주하여 특별 비용으로 차감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만으로 실적을 보고하면 기본 이익이 멋지게 관리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이미 포기하고 있기로 한 해 비용을 최대한 몰아넣어 이후 몇 년 동안 이익이 늘어나도록 기반을 마련했으니 이 얼마나 멋진 관리 방식인가.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회계, 훌륭한 사업 정책, 훌륭한 경영자 주주관계다. 그러나 자꾸만 의심이 든다. 오래전 건전한 기업들은 향후 불황기에 대비해서 호황기 이익으로 비상위험 준비금을 적립했다. 기본적인 생각은 EPS의 편차를 줄여서 실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 투자자는 공표된 EPS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수록 다양한 회계 요소에 의해서 EPS의 비교 가능성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유의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요소 3가지에 대해 논의했다. EPS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특별비용, 과거 손실 덕분에 얻게 되는 소득세 공제 혜택, 발행한 전환증권이나 워런트에서 비롯되는 희석효과다. 이 내용을 보면 EPS도 알아야 되고 EPS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항목들을 보면서 잘 봐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평균 PER 중에 갈색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실적의 변동성이 매우 커서 투기적인 종목은 실적이 좋은 해에는 PER이 비교적 낮아지고 실적이 나쁜 해에는 PER이 비교적 높아진다. 이례적인 종목을 저 PER 종목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예컨대 PER이 그 종목의 과거 평균 PER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면 된다. 주가와 PER 모두 과거 평균보다 훨씬 낮은 유명 대기업 주식이 이상적인 매수 대상이 된다. 자, PER도 과거의 평균 PER까지 봐야 되네요. 단지 실적과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과거 10년 동안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규모도 크고 재무 구조도 건전해서 장차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주가와 PER 모두 과거 평균보다 훨씬 낮은 유명 대기업 주식이 이상적인 매수 대상이 된다.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이 과거 장기간 대개 7년에서 10년으로 봅니다. 과거 장기간의 평균 EPS에 관심이 많았다. 이 평균 숫자는 경기순환에 따라 빈번하게 오르내리는 EPS를 대표하므로 기업의 수익력을 파악하기에는 최근 1년 EPS보다 낮다,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낫다, 좋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게다가 평균 EPS를 사용하면 특별 비용과 세금 공제 문제가 거의 모두 해결된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문제도 모두 평균 EPS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손익 대부분이 회사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동안 성장률이 높았던 기업은 최근 EPS가 7에서 10년 평균 EPS보다 훨씬 높아서 애널리스트들은 장기 EPS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EPS는 평균과 최근 실적 두 가지 모두 제시할 수 있다. 내가 추천하는 성장률 계산 방식은 최근 3년 평균 성장률과 10년 전 기준 이전 3년 평균 성장률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표 같은 게 많은데 넘어가고요. 적정 주가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가 종목을 찾아내는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는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대개 미래이익을 추정하고 여기에 적정 자본 회계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되는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으며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있으면 염가 종목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비상장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때에도 미래이익을 추정해서 평가하면 첫째 방법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상적인 주식 분석 방법은 현재 가격에 매도해도 매력적인지 비교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흔히 미래 일정 기간의 이익 추정치에 적정 자본 회계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선도적인 투자정보 서비스 회사 밸류라인은 앞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미래이익과 배당을 추정하고 여기에 주로 과거 상관관계에 근거한 평가 공식을 적용하여 예상 주가를 산출한다. 추정 실적은 실현된 실적보다 다소 낮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익과 배당에 대한 추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지만 비관적으로 적용한 자본 회계수에 의해 상쇄되었다.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이 발표한 시장 예측 실적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이 예측이 적중한 비율은 동전 던지기 확률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시장 예측 실적이 동전 던지기 확률에도 못 미쳤다. 충격적입니다. 가격 선택이란 주가가 적정 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주식을 매도하고 적정 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이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가격 선택이란 주가가 적정 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주식을 매수하고 똑바로 읽었나요? 적정 가격보다 높을 때는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이다. 더 소극적인 가격 선택으로는 주식을 매수할 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치르지 않도록 유의하는 방법도 있다. 나는 다양한 기법들을 연구해서 매우 단순한 성장주 평가 공식을 개발했는데 그 계산 결과는 더 정교한 수학 공식으로 산출되는 결과와 매우 비슷하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적정 주가는 정상 EPS 곱하기 갈로 해서 8.5 플러스 기대 성장률 곱하기 2 갈로 닫고 여기서 기대 성장률은 향후 7에서 10년 동안 예상되는 평균 연간 성장률을 가리킨다. 이거는 받아 적어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글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3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제목은 안전마진과
RIM입니다. 안전마진 원칙에 바탕을 둔 건전한 투자 기법을 유지하면 매력적인 실적을 얻을 수 있다. 엔지니어가 구조물 설계의 안전마진을 반영하듯이 평가자도 기대 성장률 계산에 안전마진을 반영해야 한다. 일드 갭. 이렇게 과거에 회사가 이자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냈다면 안전마진을 갖춘 셈이며, 이 안전마진은 향후 회사의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투자자의 손실이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예상 수익력이 당시 채권 수익률보다 훨씬 높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게 된다. 주식의 이익 수익률은 9%이고 채권 수익률은 4%라고 가정하자. 이런 상황에서 주식에 투자하면 평균적으로 연 5%의 초과 수익이 누적된다. 이 초과 수익 5% 중 일부는 배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이 돈을 소비하더라도 자신의 투자 실적 계산에는 포함해야 한다. 나머지 미분배 이익은 회사에 재투자된다. 그러나 이 재투자 이익에 비례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재투자 이익에 의한 초과 수익 증가와 기업 가치 상승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10년이 지나면 채권 수익률 대비 주식의 초과 수익 누적액은 주식 매수 가격의 50%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안전마진이 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서 상황이 나쁘지 않으면 손실이 방지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 가격 스프레드. 저평가 종목이나 염가 종목에 적용해보면 안전마진 개념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의 가격은 당연히 내재 가치보다 낮다. 그 차이가 바로 안전마진이다. 공격적 투자자에게 적합한 종목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가장 다양한 유형은 저평가, 비우량주로서 가격이 내재 가치의 3분의 2 이하일 때 매수하면 유리하다. 이 밖에 중간 등급 회사채와 우선주도 다양한 종목이 거래되는데, 심하게 소외되어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을 때 매수하기 바란다. 흔히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증권을 투기 종목이라고 생각한다. 1류 등급이 아니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범한 증권이더라도 충분히 낮은 가격에 매수하면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단, 투자자가 박식하고 노련해야 하며 적절하게 분산 투자도 해야 한다. 가격이 충분히 낮아서 안전마진이 커지면 그 증권은 투자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들 종목을 산 사람들은 실제로 이른바 막대한 투기 이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매우 낮은 가격에 매수했으므로 이들 종목은 진정한 투자 요건을 충족했다. 따라서 투기 이익은 매우 예리한 투자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들은 신중한 분석을 통해 안전마진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므로 투자를 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결국 호황기에 이 종목을 높은 가격에 산 순진한 사람들은 심각한 손실을 보았지만, 나중에 매우 낮은 가격에 이 종목을 산 노련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염가 종목 투자자는 그 회사가 역경을 극복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심을 집중할 뿐 회사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물론 회사의 전망이 확실히 나쁘다면 그는 가격이 아무리 싸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저평가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전망이 확실히 좋거나 확실히 나쁜 회사는 많지 않다. 이런 종목을 염가에 사면 이들의 수익력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실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안전마진은 제 역할을 다한 셈이다. 투자 중에 현명한 투자가 있듯이 투기 중에도 현명한 투기가 있다. 이렇게 안전하고 건전한 전략을 벗어나 위험을 무릅쓰려면 반드시 적정 기질을 갖춰야 하며 수많은 난제를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모험을 감행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특히 자신이 투자와 투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지,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안전마진 원칙에 바탕을 둔 건전한 투자 기법을 유지하면 매력적인 실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방어적 투자가 주는 확실한 실적보다 더 높은 실적을 얻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기질과 능력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의 실수. 안전마진이 충분하다면 투자자는 미래 실적을 정밀하게 예측할 필요가 없다. 안전마진이 충분하다면 향후 시장이 급변해서 회사의 실적이 과거보다 훨씬 악화되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마진 개념에는 통계에 기반한 단순하고도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 게다가 실전 투자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이네요. 이제 한 반 정도 온 것 같은데요.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영상 편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용량이 커서 만약에 편집이 안 되면 따로 올리고요. 두 개가 묶어서 하나로 편집이 가능하면 동영상 하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종목 선정입니다. 방어적 투자자의 첫 번째 목표는 심각한 실수나 손실을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수고, 골칫거리, 빈번한 의사결정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방어적 투자자는 주로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골칫거리를 피하려는 사람이다. 반면 공격적 투자자는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평균보다 더 건전하고 매력적인 종목을 선정한다. 공격적 투자자는 초과 수익을 얻으려고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투자자이다. 발음이 잘 안되네요. 기울이는 투자자이다. 방어적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채권: 1번 우량 채권, 2번 정부 보증 채권, 3번 예금, 4번 CB 전환사채. 채권형 우선주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기준은 일정 기간의 평균 실적에만 적용된다. 일부 당국에서는 연도별 최소 이자 보상 비율도 요구한다. 나는 7년 평균 기준에 대안으로 최악의 해 기준도 인정한다. 채권과 우선주는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충분하다. 이자 보상 비율 기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업 규모. 기업에 있어서는 사업 규모,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인구 규모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 두 번째, 부채 비율. 세 번째, 자산 가치. 과거에는 채권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자산 가치를 가장 중시했다. 그러나 경험을 돌아보면 안전성은 주로 수익력에 좌우되므로 수익력이 부족하면 자산은 가치 대부분을 상실한다. 그러나 공익기업, 부동산 회사, 투자회사는 자산 가치가 안전성 평가 기준으로 여전히 중요하다.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적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주식. 방어적 투자자 포트폴리오 편입에 필요한
7개 통계 요건. 첫 번째, 충분한 규모. 두 번째,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 세 번째, 최근 10년 동안 적자 사례 없음. 네 번째, 최근 20년 이상 연속 배당 지급 실적. 다섯 번째, EPS 10년 성장률이 33% 이상. 여섯 번째, PER 15 이하. 최근 3년 평균 이익 기준입니다. 일곱 번째, PBR 1.5 이하. 충분히 건전한 재무 상태입니다. 또 다음 챕터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충분한 규모. 내가 제시한 최소 기준이 모두 자의적이지만 특히 기업의 최소 규모가 자의적이다. 내 기본적인 생각은 주로 제조회사들 중에서 실적 변동이 평균보다 심한 소기업들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어림수로 나타내면 제조회사는 연간 매출이 1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공익기업은 총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매우 건전한 재무상태. 제조회사라면 유동비율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장기 부채도 순유동자산 이하여야 한다. 공익기업이라면 부채가 보통 주자본의 2배 이하여야 한다. 세 번째, 이익의 안정성. 최근 10년 동안 적자 사례 없음. 이건 내용이 똑같네요. 배당의 지속성. 최근 20년 동안 이상 배당 지급 실적. 다섯 번째, 이익의 성장성. EPS 10년 성장률이 33% 이상. 여섯 번째, 적당한 PER 15 이하. 일곱 번째, 적당한 PBR 1.5 이하. 똑같네요. 자, 이제 또 넘어가서요. 이런 경고는 아무리 자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하는데, 단기 이익을 바라고 신규 상장 주식이나 인기 종목을 사는 방식으로는 초과 실적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거의 틀림없이 평균 실적에도 못 미칠 것이다. 성장주는 지나치게 불확실하고 위험하므로 방어적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물론 종목을 잘 선정해서 적정 가격에 매수하여 주가가 고점에 도달했을 때 팔고 나온다면 기적적인 실적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평범한 투자자가 이렇게 하기는 돈이 열린 나무를 찾아내는 것만큼 어렵다. 이제 방어적 투자자에게 적합한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해보자. 방어적 투자자는 주가가 유형자산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주식을 선정하는 편이 좋다. 예컨대 주가가 유형자산 가치에서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종목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단지 유형자산 가치와 비슷한 가격에 산다고 해서 모두 건전한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건전한 투자가 되려면 PER도 만족스러워해야 하고 재무 구조도 충분히 건전해야 하며 장기간 수익성 전망도 밝아야 한다. 전망이 탁월한 주식, 즉 예상 성장률이 평균을 초과하는 주식을 찾겠다는 욕심만 버리면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주가가 유형자산 가치와 비슷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고 PER 종목이나 고 PBR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보다 주가 변동에 훨씬 더 초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찾기 어려운 절호의 기회로서 주가가 순유동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염가 종목들이다. 나는 오랜 기간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염가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었다. 이런 종목들이 거래되는 가격은 유사한 비상장 기업이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았다. 기업 소유주나 대주주라면 절대 팔지 않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었다. 이런 종목을 잘 찾아봐야 되겠네요. 적극적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채권. 공격적 투자자에게 가장 유용한 조건은 특정 증권에 투자하지 말라는 조언이다. 방어적 투자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두 번째, 수익률 높은 비우량 등급 선순위 채권을 보유하면 추가로 얻는 수익률로 원금 손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호주나 노르웨이처럼 높이 평가받는 나라의 채권이라면 미래를 걱정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네 번째, 신규 발행 증권은 모두 조심해야 하는데 매우 매력적인 전환사채와 우선주는 물론 최근 실적이 탁월했던 주식도 경계해야 한다. 신주는 아예 멀리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 우리는 이른바 사업가의 투자라는 대중의 착각에 유념해야 한다. 수익률을 높이려고 비우량 등급 채권을 매수하면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된다. 수익률 연 1%에서 2% 더 얻는 대가로 원금 손실 위험을 떠안는 것은 불리한 거래다. 위험을 떠안고자 한다면 잘되면 커다란 자본이득을 얻는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투자자는 우량 등급 채권처럼 안전하면서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 기회도 제공되는 이상적인 전환사채를 찾으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착각에 불과하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전환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형식 자체가 매력도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투자 매력도는 개별 종목의 실태에 따라 달라진다. 네, 다음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주식. 공격적 투자자의 주식 매매는 다음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주가 지수가 낮을 때 매수해서 높을 때 매도. 두 번째, 신중하게 선정한 성장주 매수. 세 번째, 다양한 염가 종목 매수. 네 번째, 특수 상황 종목 매수. 공격적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세 가지 투자 기법. 첫 번째, 소외된 대형주의 투자. 두 번째, 염가 종목 매수. 세 번째, 특수 상황이나 워크아웃. 똑같은 글이 또 있네요. 첫 번째, 비교적 인기 없는 대기업. 두 번째, NCAV로 찾는 할인 종목. 이류 기업 포함입니다. 세 번째, 특수 상황을 이용. 네 번째, IPO를 조심하라. 특수 상황에 해당하는 투자 기회도 상당히 많다. 이 분야를 잘하는 사람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연 20% 이상 훌륭한 수익을 오랜 기간 동안 확실하게 얻고 있다. 차익거래, 청산거래, 해지거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발표 당일 주가보다 가치가 훨씬 높은 인수합병 계획이다. 다음은 5장입니다. 5장 제목은 퀀트입니다. 나는 독자들이 정량화하는 습관을 갖추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염가 종목은 모든 선순위 채무 차감 후 순운전 자본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이다. 방어적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서 다우지수 방식으로 구성하는 방법과 정량 분석에 의해서 구성하는 방법이다. 정량 분석 기준을 적용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과거 실적과 현재 재무 상태가 최소 질적 기준을 충족하고 PER 및 PBR이 최소 양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나는 항상 정량 기법에 헌신하는 태도로 증권을 분석했다. 나는 투자의 대가로 받는 보상을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숫자로 확인하고자 했다. 그 보상이 부족하면
전망이 밝거나 미래가 유망해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투자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절대 아니었다. 사실 전문가 대부분은 전망, 경영자의 자질, 기타 무형자산 등 인간 요인이 과거 실적, 대차 대조표, 기타 냉정한 숫자를 분석한 자료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장입니다. 6장 제목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충분하지만 과도하지 않게 분산 투자해야 한다. 보유 종목 수를 10개에서 30개로 하라는 뜻이 보유 종목 수를 10개에서 30개로 하라는 뜻이다. 오, 엄청 많네요. 안전마진 개념과 분산 투자 원칙은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안전마진이 있는 종목에 투자해도 개별 종목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마진은 이익 가능성을 손실 가능성보다 높여줄 뿐이지 손실을 방지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마진을 갖춘 종목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익 합계가 손실 합계를 초과할 가능성이 더 확실해진다. 이것이 바로 보험 영업의 기본 원리다. 분산 투자는 방어적 투자를 뒷받침하고 확고한 원칙이다. 분산 투자 원칙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투자자들은 그 동반자인 안전마진 개념도 함께 수용하는 셈이다. 개별 종목을 선정하는 대신 분산 투자를 하면 된다.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분산 투자 개념을 이용하면 종목 선정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 투자에서도 지나친 중시와 경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개별 종목 추정치 중에서 믿을 만한 추정치를 사전에 가려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펀드에서는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다. 믿을 만한 추정치를 가려낼 수 있다면 실적 좋은 종목 하나에 집중 투자를 하지 왜 분산 투자를 하겠는가? 그러나 믿을 만한 추정치를 확실하게 가려낼 방법은 없다. 이렇게 분산 투자가 유행하는 것은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세우는 종목 선정 능력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산 투자도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본금 모집에 따르는 위험을 생각하면 이건 역시 주식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말이다. 내가 투자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오로지 발을 들여놓기 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말뿐이다. 미래는 불확실하므로 자금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을 수는 없다.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위험을 낮춘다면 연 2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내재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주제는 특수 상황이 아니므로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또 쭉쭉 넘겨보겠습니다. 갈색 중요한 글씨가 나올 때까지 넘겨보겠습니다.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실적 분석에 의하면 뉴욕 증권거래소 주식을 무작위로 선정한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의 실적이 위험 수준이 같은 펀드들의 평균 실적보다 높은 듯하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가치 가중 포트폴리오. 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정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즉, 투자자가 원하면 당시 주가 수준의 매력도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네요.
자, 다음은 7장 마지막 장입니다. 제목은 자산 배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률 투자법. 주식과 채권 비중은 일반적으로 50대 50을 유지하는 편이 좋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채권과 주식을 절반씩 보유하면서 시장이 예컨대 5% 이상 움직여서 균형이 무너지면 비중을 다시 50대 50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방어적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전략은 역시 앞 7년 전에 쓴 글에서 제시한 기본 절충 전략이다. 즉 채권 비중과 주식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전략이다. 단순하게 채권과 주식의 비중을 50대 50으로 유지하면서 판단에 따라 채권이나 주식의 비중을 25에서 75% 사이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채권이 반드시 필요하네요. 주식과 채권의 표준 보유 비중이 50대 50으로서 동일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내가 추천하는 전략은 주식과 채권을 같은 비중으로 보유하는 50대 50 공식이다. 이 공식의 기본 지침은 주식과 채권 비중을 최대한 똑같이 유지하는 것이다.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주식의 비중이 예컨대 55%로 증가하면 주식 5%를 매도하여 회수한 자금으로 채권을 매수한다. 반대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주식의 비중이 예컨대 45%로 감소하면 채권 5%를 매도하여 회수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 50대 50 공식 투자는 방어적 투자에 적합하다고 확신한다. 투자 방법이 지극히 단순하고 방향이 확실히 오르며 투자자는 자신이 시장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특히 주가가 상승할수록 주식 비중을 높이려는 치명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정한 방어적 투자자라면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포트폴리오의 절반에서 나오는 이익으로도 만족하게 되며 주가가 하락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친구들보다 손실이 훨씬 적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게 된다. 내가 추천하는 50대 50 공식 투자는 지극히 단순한 다목적 기법이지만 최고의 실적을 안겨주는 기법은 아니다. 최고의 실적을 보장하는 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방어적 투자자에게 추천한 50대 50 전략은 1972년 상황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추천할 만한 거의 최상의 공식 투자 기법이다. 사람들은 손익에 대한 계산보다는 심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나는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기법을 선호한다. 이 기법의 최대 장점은 투자자에게 뭔가 할 일을 만들어 준다는 점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그는 가끔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매수한다. 반면에 주가가 하락하면 그는 가끔 보유 채권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는 억눌린 에너지를 분출하게 된다. 올바른 투자자라면 그는 대중과 정반대로 매매한다는 생각에 더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변율 투자법. 방어적 투자자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이 25%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과 채권 비중은 일반적으로 50대 50을 유지하는 편이 좋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나는 투자자에게 우량 등급 채권과 우량주를 분산 보유하라고 권했다. 채권의 비중은 25% 이상, 75% 이하가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주식의 비중은 75% 이하,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가가 위험할 정도로 높다고 판단되면 주식의 비중을 25%까지 낮추고 반대로 주가가 매우 낮아서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주식 비중을 75%까지 높이는 전략도 있다. 단순하게 채권과 주식의 비중을 50대 50으로 유지하면서
판단에 따라 채권이나 주식의 비중을 25에서 75% 사이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 판단에 따라 채권이나 주식의 비중을 25%에서 75% 사이에서 조정하는 기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본 지침은 주식 비중을 25에서 75%로 유지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채권 비중은 75에서 25% 유지해야 한다.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네요. 이게 정말 중요한가 봅니다. 자, 또 넘겨보겠습니다. 정액 매수 적립식. 뉴욕 증권거래소는 투자자가 주식 매수에 매월 똑같은 금액을 투입하는 이른바 월 적립식 투자를 확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공식 투자를 응용한 기법으로서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라고도 불린다. 1949년 이후 주가 상승이 지배적이었던 기간에 이 기법을 따랐다면 그 실적은 틀림없이 매우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특히 이 기법은 주가가 매우 높을 때 집중 투자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매월 똑같은 금액을 우량주에 투자하는 이른바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가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매월 또는 매분기 똑같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정액 매수 적립식 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기법을 이용하면 주가가 낮을 때는 매수 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높을 때에는 매수 수량이 감소하므로 장기적으로 보유 주식의 매수 단가가 높아지게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이른바 공식 투자를 폭넓게 적용한 기법이다. 그동안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를 충실하게 따른 투자자는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주가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될 때는 투자를 연기할 수도 있다. 1964년 주가 수준에서 새로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를 시작한 직후 손실이 발생하면 이 투자를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식 투자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루실 톰린슨은 다우지수 종목에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실적을 계산해서 발표했다. 그녀는 1919년에서 1952년을 10년 단위로 묶어서 23개 기간의 실적을 분석했다. 그런데 23개 기간 모두 이익을 기록했다. 빠르면 5년 이후 이익을 기록했고, 늦어도 10년치에는 이익을 기록했다. 23개 기간의 평균 수익률은 배당을 제외하고도 21.5%에 달했다. 물론 포트폴리오 평가액이 일시적으로 대폭 하락한 적도 있었다. 그녀는 이 지극히 단순한 투자 기법을 다음과 같이 인상적으로 평가했다.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처럼 주가에 상관없이 성공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공식 투자 기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되게 좋은 기법이네요. 자,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보다는 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프도 엄청 많고요. 패드 국내 모형 PED라고 나와 있습니다. 패드 모형. 우량주라고 해도 항상 채권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다. 주식의 가격 및 배당 수익률을 채권 수익률과 비교해 보아야 알 수 있다. 자연스럽게 떠오른 질문은 1970년에서 1971년 우량 등급 채권의 수익률이 전례 없이 높은데도 주식을 보유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치 않다. 과거 장기간 주식의 수익률은 채권보다 실제로 더 높았다. PER만으로는 1972년 1월 주가가 특별히 높은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량 등급 채권 수익률을 보면 지금은 주식의 매력도가 전보다 훨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를 보면 채권 수익률 대비 이익 수익률은
전체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악화했다. 따라서 1972년 1월 주식의 이익 수익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불리해졌다.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채권 수익률 대비 배당 수익률도 1948년에서 1972년 동안 완전히 역전되었다. 초기 년도에는 배당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의 2배였으나 지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1971년 말 PER은 다소 하락했지만 그동안 진행된 채권 수익률 대비 이익 수익률 악화가 이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나는 판단한다. 따라서 나는 1972년 초 주가가 7년 전과 같은 수준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방어적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나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정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즉, 투자자가 원하면 당시 주가 수준의 매력도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다. 여기도 표하고 그래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제 내용은 다 읽었고요. 마지막으로 마치며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초보자도 건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 분석 기법은 많이 다루지 않았고 주로 투자 원칙과 투자 태도를 다룬다. 독자들이 실패하기 쉬운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잘 맞는 건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봤네요. 이렇게 중요하게 표기된 갈색 부분의 글만 읽어드렸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도 많고 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책을 제가 몇 번 더 읽어보고 그냥 편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명한 투자자 해제 부분 읽어보는 거를 마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